2025년 11월 25일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그야말로 전력 슈퍼사이클이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 올라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거의 집어삼키는 수준이고요. 그렇죠. 북미의 낡은 전력망은 이제 바꿔달라고 아우성이고요. 여기에 신재생 에너지까지 더해지면서 전력 인프라 산업, 정말 전례 없는 호응을 맞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가 바로 이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한국의 대표 기업이죠. LS 일렉트릭과 대한전선, 이 두 기업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투자 분석 보고서입니다. 네, 아주 시의적절한 자료입니다. 과연 이 슈퍼사이클의 진정한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저희의 임쇼는 이 심층 보고서를 함께 파헤쳐보면서 그 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보고서의 결론부터 살짝 말씀드리자면요. 명확하게 LS 일렉트릭의 손을 들어주고 있긴 합니다. 아, 결론은 이미 나 있군요. 하지만 왜 그런 결론이 나왔는지 그 과정이 훨씬 중요하겠죠. 단순히 누가 더 낫다 이걸 떠나서요. 두 기업이 이 거대한 흐름을 어떻게 타고 있는지, 또 수익을 내는 방식이나 미래 전략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보고서를 쭉 읽어보니까 슈퍼사이클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사실 이런 말은 과거에도 종종 있었잖아요. 그렇죠. 반도체 사이클, 조선업 사이클 많았죠. 그런데 이번 보고서는 유독 지금의 호황이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못을 받고 있단 말이죠.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이렇게까지 자신하는 걸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게 바로 이번 분석의 거의 출발점이거든요. 보고서는 이번 슈퍼사이클이 과거처럼 단순한 경기 순환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경기가 좋아서 수요가 늘어나는 그런 차원이 아니다. 네, 세 가지 거대한 구조적 수요 충격이 동시에 터졌기 때문에 질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아예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구조적 수요 충격이라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요? 첫 번째 충격은 모두가 예상하시는 바로 그것, AI 데이터 센터의 폭발적인 증가입니다. 역시 AI군요. 네, 보고서에 따르면 생성형 AI를 구동하는 데이터 센터는 기존 데이터 센터보다 전력 사용량이 무려 5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5배요? 와, 상상 이상이네요. 그 정도면 아예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 자체를 뜯어 고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기존 전력망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마다 아예 소규모 발전소 같은 변전소를 새로 지어야 하고요. 아예 새로 지어야 하는군요. 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초고압 변압기나 배전반 같은 핵심 설비들의 품질이 극도로 중요해집니다. 이게 바로 LS 일렉트릭의 주력 사업 분야와 정확히 일치하는 지점입니다. 그렇군요. AI 혁명이 LS 일렉트릭에게는 정말 거대한 사업 기회로 바로 연결되는 거네요. 그럼 두 번째 충격은 뭔가요? 두 번째는 북미, 특히 미국의 노후화된 전력망 교체 수요입니다. 보고서에 인용된 통계를 보면 정말 놀라운데요. 어떤 내용인데요? 미국에서 사용 중인 변압기의 70%가 설치된 지 25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수명에 거의 다 된 거죠. 70%요? 아니, 그건 거의 인프라 전체가 붕괴 직전이라는 얘기처럼 들리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효율이나 경제성의 문제가 아니고요. 정전 사태 같은 걸 막아야 하는 일종의 국가 안보 문제로 격상됐습니다. 안보 문제다. 그래서 경기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무조건 교체해야 하는 아주 강력하고 꾸준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지금 공급이 수요를 전혀 못 따라가서요. 기업들이 웃돈을 주고서라도 변압기를 먼저 확보하려는 패닉 바잉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패닉 바잉이라니, 그건 반도체 시장에서나 듣던 말인데요. 전력 설비 시장에서 그런 말이 나올 정도군요. 네, 그만큼 공급자가 5인 시장, 즉 LS 일렉트릭 같은 기업이 가격 결정권을 쥐게 되는 시장이 형성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AI, 그리고 노후 인프라 교체.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충격은 역시 신재생 에너지겠군요. 네, 바로 신재생 에너지 보급에 따른 병목 현상입니다. 병목 현상이요? 정부 정책에 따라서 태양광, 풍력 발전소는 열심히 짓고 있는데 정작 거기서 생산된 전기를 도시로 끌어올 전력망이 부족한 겁니다. 아, 길은 좁은데 차만 많아지는 상황이군요. 그렇죠. 특히 해상풍력 같은 경우엔 바다에서 육지까지 전기를 끌어와야 하니까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해저 케이블이 필수적이고요. 이 초고압 케이블과 해저 케이블 시장이 바로 대한전선이 미래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분야입니다. 정리가 되네요. AI 데이터 센터, 노후 전력망, 신재생 에너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터지면서 시장의 판 자체가 커지고 있다.
그런데요, 이런 호황 속에서 원자재 가격, 특히 전력 산업의 혈액이라고 불리는 구리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두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이 보고서에서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리 가격 상승이 두 기업에게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는 그야말로 양달의 검과 같습니다. 보고서는 여기서 두 기업의 근본적인 사업 구조 차이가 드러난다고 분석하죠. 어떻게 다른가요? LS 일렉트릭의 경우 가격 전가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가격 전가력이라면 원자재 가격이 오른 만큼 제품 가격에 반영해서 고객에게 부담을 넘길 수 있는 능력?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변압기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은 전체 원가에서 구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공급자가 왕인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자재 값이 오르면 그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거의 그대로 다 반영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이걸 에스컬레이션 조항 덕분이라고 설명하죠. 잠시만요. 그 에스컬레이션 조항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청취자분들이 좀 생소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좋은 지적이십니다. 쉽게 말해서 계약서에 미리 넣어두는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전정치요? 네, 향후 구리 가격이 기준치보다 몇 % 이상 오르면 우리 제품 납품 가격도 그에 연동해서 자동으로 얼마를 올린다. 이런 식의 조항을 계약 시점에 아예 명시해 두는 거죠. 아하. 그러니 LS 일렉트릭 입장에서는 구리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마진의 타격을 거의 받지 않는 겁니다. 리스크를 아예 제거해 버리는 거죠. 정말 영리한 방식이네요. 그럼 대한전선은 상황이 완전히 다른가요? 네, 정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전선은 운전자본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운전자본 부담이요?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전선이라는 제품의 특성을 알아야 하는데요. 전선은 원가에서 구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60에서 70%에 달합니다. 잠깐만요. 60에서 70%요? 제품 원가의 절반 이상이 그냥 순수한 구리값이란 거네요? 그렇죠. 거의 구리를 포장해서 파는 수준이라고 봐도 됩니다. 하하, 그렇군요. 그러니 구리 가격이 오르면 제품 판매 가격도 당연히 같이 오르죠. 겉으로 보기엔 매출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전선을 생산하려면 막대한 양의 구리를 원자재 재고로 쌓아둬야 하는데 구리 가격이 2배로 오르면 똑같은 양의 재고를 쌓아두는데 현금이 2배로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아, 돈이 계속 재고에 묶인다는 거군요. 매출은 늘어도 정작 회사가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은 말라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보고서는 이걸 수익성 없는 매출 성장의 딜레마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현금 흐름이 악화되고 재무 구조에 부담이 가중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구리 가격에 대한 대처 방식이 이렇게 다르다면 이게 실제 손익계산서에도 그대로 드러날 것 같은데요. 보고서에 나온 3분기 실적 어떻습니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2025년 3분기 실적을 보면 두 기업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네. 수익성부터 보면 LS 일렉트릭의 3분기 영업이익이 1,008억 원, 대한전선이 272억 원입니다. 영업이익 규모에서 거의 3.7배 차이가 납니다. 3.7배라니 엄청난 격차네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익의 질을 보여주는 영업이익률입니다. LS 일렉트릭은 8.3%인 반면 대한전선은 3.4%에 그칩니다. 8.3%와 3.4%라 이건 단순히 많이 팔고 적게 팔고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사업의 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숫자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LS 일렉트릭은 매출이 늘어날수록 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소위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제대로 누리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대한전선은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이익률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래 실적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수주장고는 어떻습니까? 단순히 쌓여있는 계약 금액만 볼 게 아니라 그 내용의 질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미래 매출을 보여주는 수주장고 역시 내용을 뜯어봐야 합니다. LS 일렉트릭의 수주장고가 약 4조 1천억 원인데요. 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중 약 절반, 거의 1조 9천억 원이 마진율이 아주 높은 북미양 초고압 변압기 물량입니다. 앞으로 엄청난 현금을 창출해줄 알짜배기 계약이라는 뜻이죠. 돈 되는 계약들로 미래 곡간을 꽉 채워놨다는 거군요. 대한전선은 어떤가요? 대한전선 역시 수주 잔고 자체는 늘고 있지만 보고서는 아직까지 과거에 수주했던 저마진 프로젝트 비중이 높고 신규 수주 역시 수익성 개선이 더딘 상황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의 수익성은 LS 일렉트릭이 압도적인데 결국 투자는 미래를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한전선이 낮은 마진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주를 늘리는 건 분명 미래에 큰 그림이 있기 때문일 텐데요. 보고서는 그 미래가 언제쯤 현실이 될 거라고 보나요? 바로 그 시점의 문제가 이 보고서에서 두 기업의 운명을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이라고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시점의 문제요? 네.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가 언제 결실을 보느냐 하는 타임라인의 문제죠. 타임라인의 차이라 흥미롭네요. LS 일렉트릭의 가장 큰 무기는 즉시성입니다. 폭증하는 북미 변압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증설 중인 부산 사업장 공장이 2025년 말 바로 다음 달에 완공됩니다. 바로 다음 달에요? 네. 그리고 2020년 1분기부터는 곧바로 양산에 들어가죠. 와, 슈퍼사이클의 가장 뜨거운 순간에 맞춰서 생산량을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다는 거군요. 타이밍이 정말 절묘하네요. 그야말로 골든타임을 확보한 셈입니다. 시장이 가장 원할 때 가장 마진이 많이 남는 제품을 정확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대한전선은 다르다는 거겠죠? 네. 대한전선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고서가 지적하듯이 미래의 핵심 성장 동력인 당진 해저 케이블 2 공장은 2027년에나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입니다. 2027년이요? 지금이 2025년 말인데 그럼 2026년 한 해는 통째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고서는 바로 그 2026년이 대한전선에게는 보릿고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아주 냉정하게 분석합니다. 보릿고개라. 네. 신규 공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아직 없는데 공장에 짓는 데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 예를 들면 감가상각비나 이자 비용 같은 지출은 2026년부터 먼저 반영되기 시작하거든요. 아, 버는 건 그대로인데 나가는 돈은 더 많아지는 구간이네요. 그렇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명확한 성과를 보기 위해 꼬박 2년을 기다려야 하는 불확실성을 감수해야 하는 셈이죠. 그 정도 규모의 공장을 지으려면 막대한 투자금이 필요할 텐데 그 돈은 또 어떻게 마련하는지도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두 회사의 접근법이 극명하게 대조된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더군요. 네, 그리고 이 자금 조달 방식의 차이가 대한전선의 가장 큰 리스크이자 아킬레스건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합니다. 대한전선은 대규모 투자를 위해서 외부 자금 조달, 특히 유상증자의 상당 부분 의존해왔습니다. 유상증자라면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모으는 거니까 필연적으로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되는, 즉 옅어주는 결과를 낳는 방식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100명에 나눠 갔던 케이크를 120명에 나눠 갖게 되는 셈이니까요.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썩 반가운 소식이 아니죠. 그런데 최근에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신종자본증권까지 발행했습니다. 신종자본증권이요? 이름이 좀 어려운데 이건 뭔가요? 회계정보상으로는 자본으로 잡히지만요. 실질을 뜯어보면 만기도 없고 이자율은 매우 높은 사실상 고금리 부채와 다름없는 금융상품입니다. 부채나 다름없군요. 네, 보고서는 이걸 두고 재무구조가 상당히 압박받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성장을 위해 돈은 필요한데 그 돈을 마련하는 방식이 기존 주주들에게는 계속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LS 일렉트릭은 어떤가요? 완전히 다릅니다. LS 일렉트릭은 자체 현금 창출력으로 모든 투자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분기당 1,000억 원이 넘는 엄청난 영업이익을 벌어들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돈을 바탕으로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할 필요 없이 스스로 벌어들인 이익으로 재투자를 하는 완벽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 겁니다. 보고서는 이를 주주 가치를 전혀 훼손하지 않는 비희석적 성장이라고 평가합니다. 한쪽은 외부 수혈에 의존하고 다른 한쪽은 스스로 피를 만들어내며 성장한다. 이렇게 비교하니 차이가 정말 명확하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단기적인 실적뿐만 아니라 성장의 질과 방식에서도 두 기업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럼 오늘 분석을 종합해보면 그림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슈퍼사이클의 본질부터 구리 가격 영향, 실제 실적, 미래 투자의 타임라인, 그리고 자금 조달 방식까지 거의 모든 면에서 두 기업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보고서에서 사용한 비유가 이 상황을 아주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력 슈퍼사이클이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서 LS 일렉트릭은 이미 파도 꼭대기에 올라타 화려하게 서핑을 즐기고 있고요. 네. 대한전선은 더 큰 파도를 타기 위해 아직 해변에서 열심히 보드를 정비하고 있는 모식이라는 거죠. 지금 당장 파도를 즐기는 서퍼와
미래에 더 큰 파도를 준비하는 서퍼,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보고서의 최종 결론은 명확합니다. 현재 눈에 보이는 확실한 실적과 폭발적인 단기 성장성, 그리고 재무 안정성까지 고려했을 때 현 시점에서는 LS 일렉트릭이 대한전선에 비해 명백한 비교 우위에 있다는 겁니다. 물론 대한전선이 그리고 있는 해적 케이블이라는 장기 성장 스토리도 분명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그 꿈이 현실이 될 2027년까지의 시간과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투자자가 과연 감수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남는 거죠. 오늘 분석은 두 기업을 경쟁자로 놓고 비교했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대한전선이 겪게 될 2026년의 그 보릿고개가 LS 일렉트릭에게는 시장 지배력을 완전히 굳혀버릴 절대적인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전 세계가 전력망을 재건해야 하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시장의 파이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결국 시간차를 두고 두 기업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성공할 만큼 시장은 충분히 큰 것일까요? 이 질문은 저희가 답을 내리기보다 청취자께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실 질문으로 남겨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